결국 올해도 뭐 누구도 부인 안 하시겠지만 미국이 결국엔 가장 선두에 있는 것 같고 일본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일본도 펀더멘탈이 그렇게 뭐 쏙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일본 정부가 좀 작심한 듯이 주식 쪽으로 이렇게 자금을 유입하려는 좀 부양을 되게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일본 그 개인들은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 전체 거래 대금에서 하루에 막 60% 정도가 개인들이 하는 건데 일본은 비중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어쨌든 주식 쪽으로 개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ISA 계좌처럼 거기도 이제 NISA인가 그 계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한도를 뭐 비과세 한도를 뭐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증시 부양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들 들어오란 얘기죠. 그러면 일본에 새로운 수급 주체가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좋은 주가 흐름은 어쨌든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미국의 변수는 AI 기업들이 숫자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꺾이면 미국 증시는 어쨌든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다음 인도도 계속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친해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인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인도는 사실 딱 이렇게 보면은 외교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이 미국하고도 엄청 친하지도 않아요. 중립적이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인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아마 투자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도는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인도도 괜찮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긴 한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충격 때문에 좀 증시가 조금 좀 압박을 좀 받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는 그래도 전기차 쪽 다시 개선될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저는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의 반도체는 올해는 분명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고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나라들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투자하긴 좋아요, 사실. 밸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 제가 올해 좀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이 정부에서 증시 부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세게 얘기한 걸 제가 지난 몇 년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정부든 계속 연타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처럼 정부의 이런 증시 부양이 실제로 제도까지 이제 개선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또 외국인들의 시각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한국은 조금 이제 슬로우 스타터 같아요. 좀 늦게 약간 좀 빠지고 있지만 결국엔 이 선진국 쫓아가는 흐름이 어느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증시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올해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좀 좋게 보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에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가 이제 올해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S&P 지수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얼마나 많이 빠르게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오늘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일단 미국 시장이 이렇게 홀로 잘 나가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미국이 좀 잘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에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경기가 사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초에 걱정했던 게 미국 경기 작년 초만 해도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고 하니까 경기가 불어지고 증시도 충격받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사실 좀 많았는데 작년 한 해 보시면 뭐 미국 증시도 좋았지만 사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워낙 기업들의 실적하고 경제 지표가 좋았어요.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상보다 미국 경기가 너무 단단했던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졌고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또 일각에서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지표들 저번에 12월 또 소매 판매 데이터 보니까 또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지표들은 여전히 좋은 상태인데 근데 뭐가 올해 이제 바뀌냐면 올해는 어쨌든 작년과 달라지는 게 결국 이 금리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찌됐건 금리는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5%를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아마 4.1까지 떨어졌고 한때 3.8까지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뭐 3월인지 5월인지 결정된 건 없지만 미국 연준은 어쨌든 최소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한 상태니까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게요. 사실 2022년도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가 안 좋았죠. 그때 왜냐면 전쟁 났으니까.
근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 안 좋은데 어쨌든 그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는 당연히 안 좋고 나스닥이 그래서 35% 빠졌잖아요. 네. 2022년에. 근데 올해는 그거랑 180도 달라요. 경기는 괜찮은데 경기 괜찮으면 사실 금리 안 내리거든요. 네. 웬만하면. 근데 금리 낮춘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게 작용.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이라 그러죠. 이 할인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거기다가 경기가 좋다는 건 기업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조화롭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AI 이슈가 좀 크잖아요. 네, 굉장히. 근데 AI를 이끄는 나라는 누가 봐도 미국이죠. 미국이죠. 이들 기업의 시총이 워낙 또 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 하루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뭐 4%, 5% 오르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TSMC가 불을 지펴버렸어요. 뭐 저번에 실적 발표했지만 그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그거보다 올해 자기네들 실적 한 20%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올해는 미국 경기가 작년만큼 막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올해 전망은 좀 이렇게 약간 네. 연착륙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TSMC가 20% 성장한다. 이걸 딱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배경은 뭐죠? 당연히 AI죠. AI 반도체 수요 때문인데 그러면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AI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진짜 숫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확신으로 다 바뀌는 건 이게 그냥 단지 기대감이 아니라 이건 실적까지 꽂히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더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이끄는 이런 상승세가 작년 연말부터 이어졌지만 이 분위기가 연초에 꺾인 게 아니라 TSMC의 그 실적을 보고 사람들이 더 흥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증시로 지금 자금들이 더더욱 좀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항상 이제 미국을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정말 많은데 네네. 뭐 이건 끊임없이 하는 거니까 일각에서는 테슬라 주가 부진한 건 자사주 매입 안 해서 하는 네, 그런 거 네, 아니냐.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좀 자사주 매입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항상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 가치는 또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사실 미국 증시 고밸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고평가됐다는 인식은 있지만 고평가를 꺾을 만한 뭐 당장의 큰 지금 악재들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일본 증시와 지금 미국 증시가 뭐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 이후로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계속 이끄는 그 상승세가 좀 나오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예상보다 좋고 자사주 매입, AI 뭐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최근에 JP모건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너무 오른 것 아니냐라는 그 부담을 반영을 한 건지 증시 회의론 S&P 500이 연말에 4,200이다. 지금 4,800이 넘었으니까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회의론을 내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더니 지금 이제 그 이 JP모건에서 한 얘기는 결국 그 너무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업들이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물론 아직은 미국도 실적 시즌 초반이니까 전체 기업 중에 딱 10%만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절반이 주가가 빠졌다고 합니다. 네. 잘 나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 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눈높이가 낮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 다음 타자들이 그걸 계속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잘 나온 기업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 후반에 있는 이제 기업들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제 그걸 좀 짚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눈높이가 마냥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 기업 실적에 대한 이제 낙관론이 좀 심한 것 같다. 그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여기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쉽게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의문을 좀 표시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의 경제 지표 여전히 좀 좋은 상태고 얼마 전에 연준 위원들도 지금 나와가지고 좀 금리 인하 좀 너무 앞서간 것 같다.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좀 던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해도 뭐 3분기 정도
돼야 뭐 그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물러서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대보다 실제 연준의 시각은 좀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극이 현재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그냥 희망으로만 돌리는 거 아니냐. 지금 여전히 50% 확률로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높아요. 한 51%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절반보다 좀 높다 보니까 시장과 이 연준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로 올랐던 이 밸류에이션, 이 기대감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필연적으로 이렇게 고금리가 너무 유지가 되면 이건 당연히 경기에는 부담이죠. 금리가 이게 높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미국 경기의 연착륙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그 예상보다 좀 급격한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그런 거를 전혀 안 보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일단 4,2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떻게 보면 또 말은 돼요. 다 타당한 얘기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는 AI가 지금 네. 예전에 없던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이 하나 나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주도하는 산업들이 다 미국의 시가총액 막 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연착륙을 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경착륙,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미국이 경착륙한다.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성장 산업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면은 이 4,200까지 뭐 하락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너무 좀 여기는 이제 의견 자체가 좀 비관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분명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건 미국 증시가 지금 악재 없이 계속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 고밸류가 뭔가 어떤 트리거가 될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뭐가 하나의 기스가 나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 중에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시장 눈높이에 만약에 못 맞추면 주가가 한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그동안 상승했던 게 한 번에 또 반대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 뭐 낙관론이 우세하고 증시 분위기 좋지만 언제든지 이게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밸류 너무 고밸류 부담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꼭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JP보건의 증시 회의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빅테크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뭐 어떤 전망들이 있나요, 요즘에? TSMC가 너무 좋은 실적을 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만드는 거 원래 스마트폰 쪽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대부분의 그 AI 반도체를 만들어 주잖아요. 뭐 엔비디아 칩도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AI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긍정적인 좀 발언을 했던 거죠. 여기 CEO도 AI가 이끄는 성장이 굉장히 돋보일 것 같다. 그래서 올해 20% 이상 성장을 좀 전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빅테크들도 다 AI를 하는데 이거 TSMC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그 전방에 있는 뭐 메타나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MS가 네. 애플 시총을 한번 이제 역전을 좀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총 1위 탈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거는 MS가 애플보다는 좀 AI에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AI 지금 내놓은 게 뭐가 있나 보면 이제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365 프로그램에 이제 코파일럿 방식으로 거기에 AI를 접목을 하고 또 이 오픈 AI 지분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의 선두권에 서 있는데 그래서 애플을 제치고 이제 시총 1위 한 건 이 AI 시장이 열렸음을 좀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전망들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미국도 AI 쪽으로 좀 집중되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슈퍼마이크로라는 이제 회사 하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그럼 기대보다 한 20%더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도 높았는데 그걸 20%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또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도 이제 AI용 서버를 또 제조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 숫자가 다 찍혀버리는 거예요. 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엔비디아 네네. 엄청난 그 서프라이즈도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이제
그 AI에 대한 그 의심은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남은 건 그거죠. 남은 타자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애플이든 남은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에 눈높이에 이제 맞춰줄 수 있느냐. 그게 좀 포인트고 그걸 맞춰주면 미국 증시는 되게 견조할 것 같은데 걱정은 그거죠. 눈높이 높은데 못 맞추면 네. 한 번은 또 충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는 좀 숫자 싸움이 계속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0일, 애플은 2월 1일 날 실적 네.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반도체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최근에 오픈 AI가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직접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실제로 이쪽 시장에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AI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올해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슈가 되겠죠? 네,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사실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AI 반도체 만드는 게 그렇게 좀 만만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요는 워낙 많고 그리고 저도 사실 요즘에 챗 GPT를 이제 유료로 좀 쓰고 있거든요. 네.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근데 무료 버전이 그 챗 GPT 3.5 버전은 이렇게 딱 제가 만약에 물어보면요 굉장히 빨리 답변을 해줘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옛날 데이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데 4.0은 유료다 보니까 최신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쓰면서 불편한 게 뭐냐면 너무 느려요. 답이 금방금방 안 오고 좀 답답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서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속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게 오픈 AI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들 다 모아야 되고 그걸 또 AI가 또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수많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GPU 칩이 개당 막 몇 천만 원 한다고 하니까 이거 서버 하나 만드는데 막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금도 당연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막 한 번에 반도체를 또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버벅거리는 현상을 결국 없애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도 이제 예전에 그 스마트폰 쓸 때 초창기엔 되게 좀 버벅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엔 속도 빨라지고 빨라졌죠. 예. 그게 결국엔 칩 때문이거든요. 애플에 이제 전용 칩 나오면서 성능이 개선되면서 굉장히 이제 빠릿빠릿해졌는데 결국 이제 이 챗 GPT가 또 대중화되려면 이 속도 문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픈 AI에 이제 이번에 그 알트만 CEO가 결국 얘기했던 건 뭐냐면 뭐 이번 주에 또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네. 그 삼성하고 SK 뭐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만난 이유는 뭐죠? 두 회사 다 반도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협력 그걸 타진하려는 좀 부분이 아닌가. 근데 결국 오픈 AI도 이 엔비디아 걸 쓰게 됐을 때 너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자체 공장 하나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자기네도 자기네만 쓸 수 있는 애플과 같은 독자 칩을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반도체 생태계는 더 커지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반도체를 오픈 AI가 직접 만들기는 어렵고 아마 외주를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 업체로 거론되는 게 또 삼성도 있고 물론 TSMC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비즈니스 있잖아요. 설계도 있고 뭐 제조도 있는데 이 제조하는 쪽의 어떤 이제 수요는 저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픈 AI의 이런 이제 이번에 방안도 그렇고 공장 설립 뭐 이런 이슈들은 이게 오픈 AI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구글도 있고 구글 바드도 있잖아요. 구글도 있고 또 아마존도 있고 빅테크 다 지금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뭐 이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반도체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다른 반도체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AI가 결국 이제 이끄는 반도체가 보통 이제 비메모리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GPU를 많이 쓰는데 이 GPU가 지금 학습하는 데는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다가 그 동시에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CPU는 한 번에 연산이 안 되고 하나씩 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좀 느립니다. 연산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를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GPU는 그래픽 카드용이라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원래 인공지능용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GPU 특성 자체가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다 연산하다 보니까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연산에 그러니까 이 학습의 시대는 조금씩 이제 지나가고
그러니까 AI가 먼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답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산의 과정인데 네. 추론이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 추론에는 NPU가 많이 들어간다고. NPU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망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AI만 할 수 있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인데 이걸 지금 잘하는 회사가 이제 구글은 그걸 용어로 TPU라는 용어를 좀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태계가 시작이 되고 실제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4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그 AP 안에 아마 NPU가 들어가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결국 GPU 시장에서 또 NPU 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또 거기에는 각각의 메모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번에 인텔이 인텔 CPU 안에 보니까 엊그저께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삼성의 메모리가 같이 부착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같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성과 협력을 해서 이 비메모리에 메모리 같이 넣어버린 거죠. 그럼 이게 서로 같은 몸이 되면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멀리서 받다가 바로 그냥 이 같은 한 몸에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메모리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지난 몇 년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하고 데이터 센터, PC 여기에 의해서 너무 이 사이클 등락이 되게 심했는데 큰 수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이제 성장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AI가 이끄는 뭐 이런 NPU 이런 시장이 또 열리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또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니까 시장이 하나 더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메모리나 또 비메모리를 또 이게 종류가 이제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설계하고 설계 자산 갖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전체 생태계가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왜 강한가를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물가지표랑 성장률 속보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사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이유 때문이면 증시에는 굉장히 부담이지만 지금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화돼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3%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주로 보는 게 그 PC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수인데 요건 지금 2%대까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에 점점 근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가 지금처럼 뭐 안정화만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미국 연준은 경기와 상관없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는 증시에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금리를 낮췄던 사례들을 봤는데 대부분 다 주가가 올라갔어요. 사실은 금리 인하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제 PC 물가 지표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2.6%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올해 그 근원 PC 물가를 2.4%까지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연준이 지난 12월 FMC에서 네.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를 좀 낮춰버렸죠, 사실. 근데 그러면서 금리 한 3번 정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월 발표되는 물가를 우리가 물가가 이제 낮게 나오니까 환호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검증의 시간이죠. 진짜 물가가 계속 낮게 나올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요. 요즘에 또 막 저기 홍해상에 문제 생기고 네네. 걱정되는 게 막 운임지수도 오를까봐 이 공급망에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또 물가들이 올라가면 연준이 생각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속도가 실제로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매월 보면서 예상만 부합하면 돼요. 연준이 그리는 대로 천천히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증시에는 악재가 아니다. 근데 물가가 계속 낮아진다고 호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반영을 했어요. 그거는. 네네. 예, 어차피 그거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증시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계속 보시면 되겠고 그 물가에서 제일 안 떨어지는 게 사실 이 두 개거든요. 주거비하고 임금 상승률. 네네네. 이 두 개는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 높은 데서 물론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지는데 하락 속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 물가가 호재가 되려면 이 주거비랑 임금 상승률이 우리 예상보다 좀 많이 네.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증시는 한 번 더 환호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속도가 좀 완만하면 뭐 증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게 위로 고개를 치켜들고 올라가면 이 연준이 생각하는 속도가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서비스 쪽에서는
주거비하고 임금 상승률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올해 전망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AI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주가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울퉁불퉁한 조정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V자로 계속 간다기보다는 한두 달 오르고 한 달 정도 쉬어가고 이런 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3분기가 약간 변수가 되는 게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네네. 같은 경우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은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일단 이 지지율이 어쨌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호재냐 악재냐 좀 이제 의견은 좀 분분한데 그 옛날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보면 결국엔 그때 증시 충격을 한번 받았지만 네. 그때 미국 증시 2017년부터 20년까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은 법인세 인하에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를 깎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약 보니까 법인세 21%인데 15%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누가 될진 모르지만 트럼프 당선이 꼭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친환경주한테는 또 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산업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결국 뭐냐면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저는 3분기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영향권에 접어들수록 증시는 좀 그것 때문에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한 3분기 정도는 미국 증시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인데요. 완전히 반대가 중국 시장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중국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약하고 홍콩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줄기는 두 개 같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중국이 부양책을 안 써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시장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물가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금리도 좀 세게 낮추고 적극적으로 재정도 풀고 근데 액션이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저 정도 부양 가지고 중국 디플레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이번에도 동결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뢰가 좀 떨어진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거 구조적인 문제인데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이 일어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에서 공장들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이미 애플 공장만 해도 인도에 조금씩 이전하고 있고 거기다가 홍콩이 이제 금융의 사실 허브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무색할 정도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MSCI 지수에서도 홍콩 이번에 그러니까 MSCI 그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죠. 신흥국에서 중국 비중이 21년도가 35%였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26.5%예요. 10%가 이제 비중이 3년 만에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돈 계속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중 갈등에 의해서 투자들은 중국에서 지금 돈을 빼서 사실 이게 이제 일본하고 아마 저기 인도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분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 시장에 투자했던 이제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 이 두 가지가 결국 홍콩과 중국 증시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게 풀리려면 원인 진단은 됐잖아요. 그럼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좀 써주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주고 아니면은 다시 미국과 좀 약간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중국은 다시 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텐데 아시겠지만 이게 당장 해결될 이슈들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중국이 좀 부양책을 좀 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은 금리 인하로 어쨌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냐 하반기냐는 뭐 아직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춰주면 중국은 금리 차가 이제 좁아져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때 좀 부담이 덜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는 할 거는 같은데 지금 상반기를 보면은 약간 되게 미지근한 것 같아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악은 지나가고 있지만 중국 증시의 반등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돈이 나와서 인도나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일본 주식은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야 지금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네.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제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 경제성을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예, 여전히 뭐 펀더멘탈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일본은 수출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엔화 약세 수혜를 좀 받고 네. 있죠. 그래서 토요타가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근데 이제 일본 증시의 강세 배경은 주주 부양에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서 작년에 PBR 한 배 이하인 기업들한테 뭐 그냥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반성문 써와라. 너네 왜 한 배 이하냐. 네. 이거 올릴 방안 마련해 와라. 근데 결국 그 올리는 방안 중에 대부분이 자사주 매입해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 좀 많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자사주로 매입하면 유통 주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은 거는 실적도 좋은데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물론 뭐 펀더멘털이 좋은 편은 아닌데 미국 증시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증시에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려놨고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땐 저기 일본 봐라 이 밸류에이션을 올려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네 증시 부양하네 PBR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다 중국에 약간 반사익도 얻는 것 같은 게 미중 갈등도 있고 또 대만과 이게 중국이 좀 안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그 안보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또 하나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 또 미국과도 굉장히 친한 편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반도체 공장 지으면 전쟁 날까? 일본에서 전쟁 안 날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실제 마이크론도 일본의 첨단 반도체 공장 짓기로 했거든요. TSMC도. 그럼 이쪽으로 낙수 효과가 생기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제 이 낙수 효과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오히려 또 일본한테 또 약간 반사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잘 맞물리면서 일본이 지금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의 반사 이익도 얻은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안 좋은 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진단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참 이게 좀 아쉬운 게 항상 보면 좀 최선의 선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를 선택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중국 경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경기 안 좋은데 한국 수출 올해 좋을까?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신흥국 내에서는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인도 쪽으로. 인도 쪽으로 좀 자금을 좀 많이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2차 전지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업종 때문에 그런 거죠. 반도체가 좋은 거는 이제 올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2등이에요. 한 전체 시총이 15%나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문제는 2차 전지가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빠지면 코스닥이 덩달아 그냥 같이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리나라 업종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 또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항상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거론이 되는 게 홍해에서 뭐 리스크가 터졌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운임지수 올라가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어떤 이제 그 물류 비용 또 부담도 되는 데다가 얼마 전에 김정은이 이제 또 한번 세게 발언했잖아요. 도발. 전쟁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전쟁이 날지는 않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땐 또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환율이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실제 원달러 환율이. 대외적으로 별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한국만의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증시가 어쨌든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선택도 제대로 받질 못하고 또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분들이 2차 전지에 실망해가지고 약간 좀 떠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수급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일단 좀 1월에 급락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 실적밖에 답이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아쉬운 실적을 냈습니다. LG엔솔도 둘이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일단 잘 나옵니다. 그 대만의 TSMC가 좋은 실적 냈으면 삼성의 비메모리도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지 이 기대감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중공업 있죠, 조선. 거기다가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전력기기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시장 기대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두에 섰던 업체들이 좀 안 좋은 실적 냈지만 후발 주자들이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면서 어닝에 대한 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저는 하이닉스가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할 텐데 25일 날 이제 할 예정인데 여기서 좋은 스타트를 또 끊어주면 한국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은 저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실적이 괜찮네 생각보다. 그러면은 올해는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라든가 그 후발 주자들이 좀 잘만 더 끊어준다면 한국 증시에 대한 또 밸류는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실적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적인 변수, 뭐 중국 변수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건 결국 통제할 수 있는 건 실적에 대한 대응이니까 숫자를 좀 계속 더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중국이요. 네. 그 경제 정책 발표나 뭐 이런 것을 절대로 공식 발표 나오기 전에 밖으로 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리창 총리가 17일인가 그날 중국 GDP가 발표가 되는데 5.2%로 그 전날 리창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5.2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천기누설이에요. 시진핑도 리커창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항상 발표하는 공식 발표 다음번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왜 했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급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다가 IR을 하고 싶은 것이 리창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의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경기 부양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가 미중 전쟁 때문에 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반도체 가격, 특히 메모리는 그 결정권은 한국이 쥐고 있어요. 뭐 둘이 싸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 D램에서 마켓시가 한 50% 돼요. 네. 하이닉스가 한 25%, 75%거든요. 근데 공급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게 뭐 오버서플라이가 한 10%에서 5% 정도예요.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네, 안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전 세계 증시를 보면은 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두 나라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고, 하나가 또 중국이죠. 중국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좋은 게 중국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비슷하니까 같이 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오늘 최고의 중국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안 좋잖아요. 네. 네, 중국이 뭐 우리나라의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닐 것 같고, 중국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안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 아닌가. 병주고 약주고요. 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안 좋았고 또 아마 2024년은 중국 때문에 좋아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뭐 3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적자를 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에서 다 틀리고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30년 동안 우리가 한 7천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내 적자 난 것 같고 이제 뭐 중국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아까 병조 약조가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반도체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대중국 수출이 한 300억 불 가까이 줄었는데 네. 그중에서 163억 달러가 반도체에서 준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나 시장 업황도 중요하지만 이 미중 공급망 갈등에 있어서 핵심은 또 반도체라서 그런 부분이 향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더라도 우리 어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관한 공급망의 이제 교란이나 압박은요, 굉장히 립서비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심플하게 보면 미중 공급망 전쟁에서 애플이 왜 중국에서 공장을 안 빼냐 이걸 보면 됩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핸드폰 1등, 2등 하는 애플이 공급망 전쟁이라고 하면은 애플이 반도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못 받아가지고 문 닫아야 되는데 애플은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있고 시가총액 1, 2등 계속하죠.
근데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거의 80%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통제를 했다고 그러면 반도체를 못 구해서 애플의 공장 문 닫아야죠. 그래서 미국이 말로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실제적으로 이게 그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냐. 시가총액 1등 안에서 주가가 대폭락하는 거죠. 그럼 나스닥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이 그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돼 있지 그 반도체를 이제 그 미국 기업이 써서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 이건 전혀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망 무슨 교란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못했거나 우리가 공급망의 무슨 이제 제한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못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는 장비 기술을 제한했다는 것이지 그걸 사용하는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그 공급망 때문에 수출을 못했거나 생산을 못해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일단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하나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의 실력이 얼마만큼 빨리 오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보다 더 빨리 정말 가서 뭐 두각을 낸다 그러면 이제 뭐 자기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제재를 하겠죠. 근데 반도체라는 게 뭐 1,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앞으로 1, 2년, 2, 3년 이런 반도체 한 사이클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도를 말로는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스탑을 시킬 수는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 얘기를 하지만 공급망 때문에 이제 수출이 줄거나 단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공급 과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건 공급 과잉이었죠.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말 아이러니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뭐 모든 게 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만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못 나가니까 이제 넷플릭스 보고 이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서버 용량이 폭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1년 이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는 4년마다 한 번씩 이게 업앤다운을 하는데 사이클이 없어졌다. 슈퍼 사이클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반도체가 급속도로 이제 내려앉죠. 최근 뭐 20년 중에 최악의 상황, 삼성전자가 적자나고 하이닉스가 적자를 낼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특수가 있었던 거죠. 그 특수의 후유증이 이게 슈퍼 사이클에서 캐파를 왕창 늘렸고 그리고 이제 생산도 많이 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 끝나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면대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요가 하나 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공장 짓는데 한 2년 반 걸려요. 그 이후에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그때 마침 이제 수요도 줄어들고 공장 증설도 왕창 이루어진 그게 이제 2023년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나 가격 하락 단가 떨어지니까 매출도 좀서 이러니까 요거를 공급망 교란이라고 반도체라고 그냥 엮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중의 반도체 전쟁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 자체의 경기 사이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이 메모리의 그 장착 용량이 커지는 것,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그 우리가 반도체가 미중 전쟁 때문에 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반도체 가격 특히 메모리는 그 결정권은 한국이 지고 있어요. 뭐 둘이 싸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 D램에서 마켓시가 한 50% 돼요. 네. 하이닉스가 한 25%, 75%거든요. 근데 공급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게 뭐 오버서플라이가 한 10%에서 5% 정도예요. 삼성이 30% 감산한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30% 감산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바로 20% 내외의 쇼티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그럼 10% 오버캐패시티 있다고 하더라도 둘이서 30%만 감산해 버리면 바로 수급은 이게 부족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면 생산량을 2배 늘려서 매출액을 2배 가져갈래? 아니면은 감산을 해가지고 단가를 2배 띄워가지고 매출액을 2배로 갈래? 그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국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마켓시가 75%이기 때문에. 왜 안 했을까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오히려 돈이 없어가지고 계열사한테 20조를 빌려가지고 공장을 하나 더 지었어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는 이게 재고가 사상 최대고 단가가 폭락하고 그러면은 설비 투자 안 하고 생산 줄이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삼성은 반대로 했다고요. 왜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러면 후발자 죽이기죠. 그리고 1등하는 자의 여유입니다. 후발자는 하이닉스를 죽이겠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둘 다 죽이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전혀 투자를 할 수 없었고 네. 그래서 반도체는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 러닝커브 이펙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마켓시가 50%인 놈, 25%인 놈, 20%인 놈이 이게 이제 그 가격 하락이나 원가의 내구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이제 앞으로 한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삼성의 캐파는 그 사이에 늘려놨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캐파가 전혀 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업턴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확 올라가게 되고 둘은 점유율이 무조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그걸 노린 거죠. 그럼 근데 50%를 넘어서 60%, 70%를 먹겠다?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 뭐 지금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네. 80년 초반에 디램 메이커가 23개가 있었어요. 그게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한 번 이제 밑으로 갈 때마다 한 서너 놈씩 죽어가지고 지금 3개가 남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좋았던 것이 저는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캡 한 50%씩 늘려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2년 반 뒤에 지금 우리가 마켓 셰어가 75% 선이지만 그 90%까지 다시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이크론은 못 늘려요? 왜 못 늘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점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삼성의 전략이 중요하지 이게 지금 디램 마켓에 우리 메모리 마켓의 구조를 보면 이건 과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인텔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엔비디아다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90% 가는 놈은 단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죠.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디램에서 전 세계 시장의 75%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마소급이고 인텔급이고 엔비디아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약자 코스프레를 이번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중국의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만약에 정말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침체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대보다 못하다는 것하고 진짜 나빠진다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5.2에서 4.7이 0. 뭐 이게 4, 5가 뭐 대세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 감소하는 것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디크리징 하는 거하고 디셀러레이팅 하는 건 다르게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게 금년에 105를 했다가 내년에 이제 예를 들면 105 곱하기 1.04%를 한다는 1.04를 한다는 것이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위기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는 성장률이 5% 가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GDP 얼마 하냐? 1%, 1.4%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5% 하는 나라는 저 큰일 나고 위기면 일본이나 우리 유럽처럼 1%, 0% 하는 나라는 그럼 어디로 갔냐?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그 레벨에서 이게 지표를 해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금 그 내수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 요게 사실은 포인트고 그다음에 지금 CPI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디플레라고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의 디플레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이 CPI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돼지하고 채소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CPI 구성 요소가 다른 건데 우리는 이제 주택이라든지 상품의 비중이 높은데 중국은 돼지고기하고 채소고기가 먹는 것의 비중이 30%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가격이 폭락하거나 채소 가격이 이게 하락하면 CPI가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아, 유가가 아니라 여기는 돼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신기하네요. 다른 건데 네. 그래서 돼지가 이제 어미돼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을 했고 중국이 이제 작년에 보면 뭐 큰 홍수나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소 생산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I가
마이너스로 물론 기본적인 수요가 둔화된 건 분명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가지 요인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플레를 얘기하지만 디플레를 판단하는 것은 코어 CPI를 보죠. 그래서 이런 그렇죠. 원유 가격이라든지 식품 가격 같은 변동성이 큰 거는 빼고 그러니까요. 코어 CPI는 중국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다른 점인데 그리고 우리가 디플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CPI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생산, 소비, 소득이 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CPI 마이너스가 진짜 디플레예요. 근데 중국은 뭐 생산, 소득, 소비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성장 속도가 좀 떨어졌거나 둔하지 이게 플러스 4.9 뭐 이제 플러스 4 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나쁜 건 맞지만 서방 세계의 그런 디플레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럼 중국이 CPI가 마이너스가 들어간 게 이번에 처음이냐? 최근 20년간 5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꽤 많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금융위기 이전이었나요? 그렇죠. 그 이전 뭐 90년대부터 다 돼지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그래서 그 CPI 마이너스 들어간 요인들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때의 이제 상황이 다 치명적으로 뭐 문제가 됐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중국은 그 정부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면 뭐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기업인들의 띠는 개띠다. 그 기업인의 띠가 개라는 게 도그가 아니고 네. 크랩.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이 개는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빨개지죠. 네. 근데 빨개진 개를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바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영향력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렇게 저렇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는 뭐 정부가 뭐라고 그래도 말 잘 안 듣잖아요. 기업들이.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네. 중국에서 공장 빼라. 첨단 기술 가져가지 마.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왜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중국에 지었냐. 그리고 GM이나 포드는 왜 자동차 공장을 중국에서 안 빼지? 그리고 중국 내수가 엉망진창이라는데 스타벅스는 월마트는 맥도날드는 왜 중국에서 문 닫고 안 나오냐. 최대한 빼야 될 때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장사를 하다 나오려고. 그런데 문제는 네. 그 기업들이 정말로 한계 기업에서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돈을 못 버냐 그러면 떼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정치적 레토릭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의 판단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을 보러 오는 많은 관점은 정치적 레토릭하고 우리하고 중국의 이제 정서적인 선상에서 중국을 많이 바라보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문제는 한국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국 기업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그 중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문 닫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국에 보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어떻게 보면은 싸움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갖고 나온 건지를 그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7, 80%는 후자인데 우리는 그 7, 80%는 이제 묻고 앞에 걸로 모든 걸 다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메이크 센스한데 그 미국이나 그럼 일본은 토요타는 그럼 자동차 공장 왜 안 뺐냐. 그리고 폭스바겐 예를 들면 BMW, 벤츠는 왜 중국에서 공장 안 빼지?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이 자동차 시장이 3천만 대를 샀어요. 미국이 한 1,600만 대, 뭐 1,500만 대를 사는데 전기차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 한 130만 대, 140만 대 사는데 중국이 작년에 거의 890만 대인가? 뭐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어디에 짓냐 하는 것은 이게 시장 가까운 데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안 빼고 계속 증설하고 하는 이유는 시장이 거기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장을 먹으려고 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중국보다 잘하는 거는 축구하고 이 반도체밖에 없는데 나머지
그래서 우리 이제 경쟁력의 측면에서 중국을 조금 냉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만 보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지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미 20%가 넘어서 아마 지난해 중반부터 집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인구 감소폭도 한 200만 명 정도로 1년 만에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요인이긴 한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로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중국이 그런 위기에 봉착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준 지가 벌써 3년, 4년째잖아요. 일본은 10년째 줄었어요, 인구가. 그럼 일본하고 우리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죠. 우리.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작년, 금년 두 해가 이제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절대 생물학적 인구의 감소보다는 이제 인구 보너스는 이제 끝난 거죠, 중국도. 근데 문제는 인재 보너스를 지금 봐야 돼요. 중국의 1년에 대학생이 지금 얼마나 나냐면 1187만 명이 이제 금년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 50만 명 졸업하잖아요. 우리가 거의 22년 키워야 되는 인재를 1년 만에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이제 그 고급 인력이 이게 거의 뭐 22배가 더 많이 나오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고 핸드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덜 떨어진 나라로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중국은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화성을 갔다 왔다고요. 그럼 그거 누가 한 거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텔스기를 미국에서 사지만 중국은 성능은 어떨지 모르지만 스텔스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미국이 줬을까요? 일본이 줬을까요? 유럽이 줬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생물학적 인구 감소를 너무 부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지금 중국이 78년부터 이제 중국은 뭐 66년부터 대학 문을 닫았죠. 문화대혁명 때문에. 그래서 78년에 우리처럼 이제 대학생을 그 학력고사를 처음 보면서 뽑았는데 78년 이후에 지금 졸업한 중국의 대학생 1억 5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3배나 되는 이제 사람들인데 문제는 최근 30년 동안에 중국이 그렇게 고성장을 했던 것은 중학교 중퇴하고 도시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뭐 도시 노동자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임금에서 일을 했던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손발하고 그 서양의 자본들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만든 것이 중국의 G2죠. 근데 지금 농민공들 중학교 중퇴한 농민공들이 2억 8, 9천 명인데 지금 그보다 더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1억 5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고학력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중국의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이 사람들의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IT 이걸 우리가 무섭게 봐야 돼요. 최근에 보면 테무라는 회사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한국에도 난리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전쟁을 하잖아요. 중국 기업 다 이제 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테무가 들어간 지 1년 만에 가입자를 1억 명을 받았어요. 플랫폼으로. 네. 그리고 쉬인이라는 회사가 2억 6천만 명인가 가입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코로나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이게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저게 이제 빛을 내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테무는 미국에 지금 상장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가냐는 것이 결국은 그런 디지털 베이비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경쟁 제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 산업의 이제 철강학 조선기계 닦아주고 기름치는 쪽에서의 사람의 숫자 인구의 감소 그건 분명히 리스크지만 세상을 주도하는 새로운 변화에서 그 중국의 MZ 세대들 이 사람들의 인구수 이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 이거는 정말 이제 미국도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센 영향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 요인 있고 기회 요인 있고 근데 이제 기회 요인을 더 크게 보시는 거군요, 소장님은.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국이 어떨 것이냐 하고 관계돼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중국 부동산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 지금 계속 오래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괜찮은 건가요? 빅구유엔 전에 이제 헝다 부동산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헝다. 그때 부도 금액이 2조 4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조 4천억이면 이건 뭐 우리나라 GDP의 절반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야 이거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중국발 뭐 부동산발 뭐 중국판 서브프라임 이걸 인한 중국 경제 위기설이 쏟아졌죠. 그런데 2021년 중국이 부도난이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2023년에 지금 말씀하신 비쿠엔이라는 회사가 작년 7월 달에 부도가 났어요. 네. 이 회사 부도 금액이 토탈이 한 2조 정도 돼요. 2조 위안. 근데 그 7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아직도 중국이 뭐 부동산발 부도 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부동산이 어려운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항상 이제 부동산 경기가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규제를 하면 한 1년 반 정도 규제를 하면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시장도 안정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2021년에 규제를 들어가고 내리 3년 동안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시장을 완전히 이제 죽여놓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게 왜 그 부동산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부도가 안 나냐, 경제 위기 금융이 안 오냐 그러면 첫 번째는 헝다라든지 비쿠이엔 1등 하는 회사가 부도난 건 맞는데 2등, 3등, 10등 하는 회사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다하고 비쿠이엔은 정부가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헝다는 정반대로 이제 가다가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거고 나머지 정주행한 애들은 그냥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등하는 회사가 부도나면 그 업계 전체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하는데 그게 약간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중국의 공상은행 건설에는 아시고 계시는 모든 은행은 다 국가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중국 은행이 부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3년 동안 내리꽂으면서 이게 뭐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한 54조 정도 뭐 이 정도가 이제 사라진 거 자산 효과가 그럼 그게 얼마 정도냐 그러면 GDP가 한 120조 되니까 한 40%? 그 정도로 이제 자산 가치가 내려앉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젠가 아래인가 보면 그 주식시장 부양책을 아주 파격적으로 내놔요. 그것도 보면 최근 3년 동안 주가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한 14조 정도 내려앉아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그 자산으로 보면 한 60조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 GDP의 절반 정도 자산이 날아가는 거. 이거 정부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다듬다 못해가지고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그 사이 3년 동안 했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싹 다 풀었습니다. 규제를 없앴다. 싹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일 동안에 이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증시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GDP의 절반 정도의 자산이 날아가는 상황, 공산당도 못 견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시진핑을 움직이는 것은 참모들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해초리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이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것이 중국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억 2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중국의 가구당 뭐 인구가 보통 한 3인 가구 그렇게 보면 3.1명 정도 그러면은 2억 2천만 명의 가구 수가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3인 가족 생각을 하면 6억 6천만 명이에요. 네. 6억 6천만 명은 중국 인구의 한 47%에 해당이 돼요. 그 절반 가까운 인구들이 3년 동안 자산이 줄어들면 그러면 소비 못하는 거죠.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작년 7월 이후부터 금년 1월까지 이제 경기 부양책, 주식 부양책을 무리하다시피 이제 보이다시피 이제 쏟아내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뭐 어떻게 할 거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 한 이제 2, 3일을 놓고 보면 한 3시가 되면 중국 증시에 항상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훅 빠지다가 3시가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빨갛게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계속 이거 팔 거야 뭐 이랬다 그러던데. 바로 이제 그게 지금 그분이 항상 3시 되면 이제 오는데 어제도 그랬고 아마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전화 돌리는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 그 주가가 2,800 정도로 보는 게 상해 지수 기준으로 그 밑으로는 보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시그널을 그렇게 주면 중국 개미들이 2억 2천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도 되는갑다.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까지는 그럼 정부가 내려가는 거를 용인 내지는 조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각이면.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정부의 관심사가 주가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도 이게 정권 교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커창 정부가 있다가 이제 새로운 리창 정부로 이제 스위치 오버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들 싹 다 바뀌었고 총리 다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조금 이제 미숙함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게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약간 이제 미스매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 결과적으로는 민심이 전심인데 민심이 나빠지면 그것은 뭐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 이 위기가 아니고 그 신뢰의 위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뭐 내수가 나쁘고 그러는데 왜 이게 국가보도가 안 나냐 그러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1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8천억 불씩 이제 나요. 근데 뭐 3분기에 외국인 FDI가 뭐 180억인가 200억인가 이제 유출이 나왔다. 중국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이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 털어오면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년 동안의 GDP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 소비 심리를 이제 극단적으로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 그 하반에 보면 20년 만에 소비 심리가 최저로 떨어져요. 근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보면 왜 2008년에 보면 원자바오 총리가 GDP가 12%에서 6%로 반토막 나니까 바로 4조 위안 터넣어가지고 경기를 12%로 GDP를 바로 올렸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걸 안 하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안 하는 게 아니고 했지만 이제 약발에 안 먹은 거죠. 이유는 그 작년 7월 달에 보면 중국의 예금이 은행의 순증가 예금이 32조 위안이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GDP의 25%입니다. GDP가 한 120조 되니까 GDP의 25% 되는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이 실무 경제나 금융으로 안 가고 은행으로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들이 밖으로 이제 나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것보다도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그게 무서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3년간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가고 이런 통제가 첫 번째는 중국인들의 소비 본능을 잠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너무 과도한 정책을 너무 오래 지속을 해서 이제는 이제 경기 푼다 부양책 한다고 그래도 또 규제할 건데 이런 이제 불신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신뢰 위기군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인데 그럼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도 계속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024년 1월이 그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풀기 위한 이제 조치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엔 이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다시 이제 전과는 다른 부양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리창 총리가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은 없다라고 해서 또 그게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다보스 포럼 보면서 그 리창 총리는 천기를 누설했다. 천기를 누설. 보통 중국이요. 네. 그 경제 정책 발표나 뭐 이런 것을 절대로 공식 발표 나오기 전에 밖으로 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리창 총리가 17일인가 그날 중국 GDP가 발표가 되는데 5.2%로 그 전날 리창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5.2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천기 누설이에요. 시진핑도
리커창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항상 발표하는 공식 발표 다음번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왜 했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급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다가 IR을 하고 싶은 것이 리창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의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경기 부양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경기가 좋으니까 안 한다는 거지 부양책이 없을 거다라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말들은 이제 그 에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GDP 발표를 정부 공식 발표보다 먼저 빨리 했다는 것은 이제 속이 탔다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지금 바로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증시에다 2조 위안 이게 돈 퍼넣어라. 그리고 모든 국영기업들 CEO들 평가하는데 주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인사고가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지준율이죠. 예금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를 바로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뭐 1조 위안 이상 이게 그대로 풀리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피셜 얘기하는 것하고 들어와 가지고 액션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르게 보여졌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를 내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다 그렇지만 주가하고 금리는 역상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되고 중국도 경기를 부양하려면 이제 지준율이 아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변하죠. 그래서 아마 3월 양회의 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왜 실내 위기냐면 이제 내수 경기 나쁘고 뭐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우리처럼 금리를 그대로 동결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장이 뭐 정말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12월 달에 보면 그 다음에 경제 전체적인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경제 공작회라는 걸 해요. 근데 거기서 내수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 공작회를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제 중요한 것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8개를 나열을 하고, 근데 이번에 역대로 제일 많게 9개를 나열했는데 최근 2년간의 1번이 뭐냐면 내수 부양이었어요. 내수 확대. 근데 이번에는 내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1번을 과학기술 개발 뭐 이걸 1번으로 올렸고 내수를 2번으로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나 이쪽이 보는 것은 이거 앞뒤가 맞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죠. 사인이 계속 엇갈리면서 그렇죠. 나오네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는 이제 리커창 총리는 수재 총리죠. 이번 리창 총리는 실세 총리인 것 같아요. 리창 총리는 그 역대 중국의 총리들은 이제 총리직을 맡기 전에 5년 전에 중앙에 올라와서 부총리로 이제 15를 5년 하고 총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정식으로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리창 총리는 중앙에서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상하이하고 이제 저장성 이쪽에서만 근무를 해보고 중앙으로 바로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 파악이나 어떻게 보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 결단력이나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정권 교체기에서 그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이 이제 시대 흐름하고 조금 엇박자가 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최근 5년 동안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제가 볼 때 넘버원하고 넘버2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가 서로 파가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상하 관계나 원팀이 아니라 정치적인 라이벌의 관계죠. 그래서 시진핑이 하라고 그러면 리커창은 뭐 이제 심드렁하게 얘기를 하고, 리커창이 한다고 그러면 시진핑이 노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둘이 합심을 했더라면 굉장히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예를 들면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방역 풀고 서민들의 노점상도 확대를 시키자. 리커창이 그렇게 했더니 시진핑이 노,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스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 리창 총리는 시진핑의 비서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라이벌이 전혀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는 예스맨인 거죠. 자기 사람 그냥 갖다 심은 건데,
그래서 이제 비서총리들의 특징은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가 과단성 있게 뭐를 추진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과거 같으면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중국은 정치, 외교는 정무하고 외교는 주석이 담당하고 경제하고 행정은 총리가 담당하는 분업구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총리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전부 주석한테 가는 거죠. 이게 시진핑이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몰려가는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금년도 중국 경제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문제는 이제 예스맨들의 특징은 한번 이제 방향이 바뀌면 그건 또 될 때까지 세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수 경기가 나빠서 부양을 해야 되는 쪽으로 이게 이제 턴이 잡히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작년 8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빅구엔이 7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8월 달에 정부 국무원의 모든 부처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는데 제가 세보니까 워킹데이 20일에 부양책이 28가지가 나왔어요. 하루 한 개 이상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비서총리 이제 실세 총리들의 이제 특징 아닌가. 그래서 뭐 최근 20년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방향이 잡히게 되면 오히려 예스맨들의 경우들은 그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밀고 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금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이제 내수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주도하에서 리커버하는 것이 서방의 예측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그 신호탄이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저희가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서는 금리 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지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진위는 돈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떤 형태로 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이제 그 코멘트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다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와가지고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몇 번의 그런 이제 뭐 실수 또는 불일치가 미스매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구정이 중요해요. 춘절에 최대의 이제 그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경기 부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3월에는 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중국의 이제 정책이 뭐가 나오냐가 아마 금년 한 해에 전체적인 이제 경기 리커버 또는 그 신뢰 회복이 아주 중요한 아마 잣대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항상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뭐 미중 갈등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분위기 뭐 중국이 너무 늙어간다더라. 뭐 젊은 실업자들이 많다더라. 이제 밖에서 보는 건 그런 것들이 중점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내적인 결국은 당국의 정책 결정과 결심,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대만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바라는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만의 위기, 뭐 양안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요인일까요?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패한 거다. 그래서 라이칭더라고 하는 이제 민진당 친미 이제 정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네. 전임 차잉원 정부 때 득표율이 57%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40%인가 뭐 그래요. 10한 6, 7%가 날아간 거죠. 그 과반이 안 되고 그 국민당 진중도 이게 45%인가 해서 40%대로 5%가 깎아 먹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그게 이제 제3당.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중도 친미도 아닌 친대만이다. 네. 이 사람들이 한 20%를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대만에 아주 재미난 것이 국민들이 이게 의회를 여수의 하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준 거죠. 이제 총통은 친미지만 이 의회는 이제 친미가 아닌 다른 쪽으로 마찬가지 밸런스가 지금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친중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도 중국도 샤프파워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대만도 지금 놓고 보는 것은
그 친중 정부가 아닌 정부가 됐기 때문에 그 폭격할 거 아니냐 대만을 이제 그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이 대만을 이제 협박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폭탄 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행기 날리거나 포를 쏴가지고 이제 무력 시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외교적 고립을 만드는 건데 선거하기 전에 중국이 말폭탄 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 날리고 함정 보내고 하는 걸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반중 정서를 악화시켜 가지고 이게 국민당 후보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말폭탄하고 군사적인 행동이 네. 안 먹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민당이 더 유리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군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 라이칭더라고 하는 친미 정부들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만 국민들의 단결 단합 반중 정서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군사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실생활에 더 이제 압박을 주는 경제 제재를 이제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뭐 대만 침공설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대만을 뭐 침공하냐 마냐 하는 것 그것은 그 뭐 2025년이다, 6년이다, 7년이다는 모든 예측은 미국에서 나온 것이지 중국에서 나온 게 없어요. 중국은 이제 통일하겠다. 뭐 외부 세력이 있으면 무력 통일도 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언제 통일하겠다는 날짜가 없어요. 미국 국내법에 보면 대만이 본토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으면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동 개입설입니다. 자동 개입 조항이죠.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 미국은 자동으로 대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의 공격은 중국이 미국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력으로는 지금 중국이 미국의 한 뭐 60%에서 70% 수준이지만 군사력에서는 한 30%에서 50%밖에 안 돼요. 붙었다 그러면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중국의 지도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거냐.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먼저 돼야 국방력이 되는 것인데 중국이 자기네 생각으로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서는 게 2035년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군사력은 그걸 훨씬 더 지나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35년까지는 중국이 말로는 뭐라고 떠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거나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십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좀 분위기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네. 대만 그거 그까이 거 중국 마음대로 하게 둬.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최근에 언론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장사꾼 트럼프의 얘기는 액면들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보면요. 아젠다 2025하고 아젠다 47하고 프로젝트 2025라는 사이트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는 걸 다 까발려 놨어요. 네, 네. 굉장히 자세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페인팅 모션이다 저거는. 그래서 그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국민들을 혹하게 하는 얘기지만 그게 맞는 길이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준비할 건데 자기가 아직 1년도 남은 그 상황을 자기 의견을 먼저 냈다는 건 전력 노출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페인팅 모션 지금 여론 잡기 위한 것이고 막상 아마 이제 붙었다거나 또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완전 다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일기에서 무역 전쟁을 했고 바이든이 기술 전쟁을 했는데 이 무역 전쟁에서는 트럼프가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예요. 중국이 겉으로는 폼 잡지만 속으로는 아주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 반도체 통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문제는 트럼프의 성격상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계속 할래?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걸 갖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 전쟁으로 중국을 완전히 자초시켰다고 그러면 그 공이 누구 거냐고 그러면 바이든의 공이지 트럼프의 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방에 이걸 죽여야지 이게 이제 질질 끌면 안 되는데 이유는 뭐 미국 대통령은 8년밖에 못 하잖아요, 2번. 근데 한 번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4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단칼에 중국을 압도시키려고 하면 지금 무역 전쟁이나 기술 전쟁은 저건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3의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제가 보기엔 그 금융 전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미국은 아마도 새로운 전쟁을 중국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일본을 죽인 걸 보면 되는데 미국이 일본을 1985년에 죽일 때 보면 똑같이 무역 전쟁했고 반도체 기술 전쟁했고 그 다음에 프라자 합의를 통한 금융 전쟁으로 일본을 완전히 자출시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시대에는 아마 기술 전쟁은 그대로 둬버리고 새로운 칼을 갖고 들어오는 이제 금융으로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그 수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미국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서도 방어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3조 2천억 달러 더 찍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진짜 강한 점이고 결국은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의 제일 약한 점을 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뭐 강한 척하지만 폼 잡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미 노출하고 있는 그 중국의 행태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개가 보여요. 그 뭐냐면 모든 산업 다 개방했지만 개방 안 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금융, 또 하나가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이 뭐 세계 최강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거 여는 순간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갖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 저건 열었다고 그러면 이제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마 기술로 조금 더 세게 목을 조우고 그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융의 문을 열게 하는 것.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시각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국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살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